이슈토크입니다. 부산 시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산시 의원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정작 공직사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직자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성의 전화 신미라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고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도 이런 일이 일어나냐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여성단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공직자들의 이 성추행 사태 예견된 일이었다 보십니까? 네,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출직 공직자들의 성비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비리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인선단체도 끊임없이 오거돈은 한 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경고를 드렸는데 결국 또 이제 시의원 한 분이 또 성비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 내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이나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제2제3의 오거돈 성비 사건은 또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이 있은 뒤에 부산시에서 좀 나름대로 기구를 설치하겠다,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미 고충 상담센터는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좀 잘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부산시 내에서도 어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처벌을 위한 제도나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성폭력 고충 상담센터라든지 성희롱 사건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이 기존 제도나 매뉴얼 속에서 어떤 피해자들이 그들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희정, 오거돈, 고 박원순 사건을 보듯이 모두가 조직 내에서 어떤 피해를 상담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성단체라든지 언론에 힘을 빌리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직자 성비위 사건이 어쨌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번에 서울시장 사건도 있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처럼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특징이랄까요? 공통된 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공직자 성비 사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특히 이제 공직자 중에 고위공직자가 가지는 공직을 임하는 자세들 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공직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이 공직자 성비 사건에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은 성비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가지는 공직에서 강력한 이제 지위를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범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직 사회를 살펴보면 보통 9급에서 1부까지 아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인 공위 공직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권력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인사나 아니면 승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들의 피해자들의 평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성추행, 성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공직사회에 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자체 안에서도 어떤 제왕적인 지자체 단체장들의 문화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제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뭔가 위임받았다는 그런 자각이 없이 본인이 날 때부터 자기 절대 왕정 시대의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왕적이기 때문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산시를 살펴보면은 전체 공무원 중에 한 40% 이상이 여성 공무원입니다. 그 중에 5급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들 보면은 거의 한 18.7% 정도에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간부직으로 갈수록 공직사회의 성비 불균형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점이 어떤 아주 과대대표된 남성적인 성비 불균형이 어떤 그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남성적인 위계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연루된 사건을 보면은 왜 피해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신고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내지 않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라는 2차 또 가해가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을 때 좀 즉각적인 대응이 왜 어려운지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 2차 가해 문제는 유독 여성 관련 어떤 범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네. 권력형 성범죄는 주로 이제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피해 발생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피해를 그 내부 조직에 어떤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조직 구조라든지 아니면 조직 문화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피해자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가해자 대부분이 조직이 아주 최고 결정권자에 있고 네. 아니면 간부급이라고 했을 때 그 직급이 높지 않은 여성 그 피해자가 이거를 즉각적으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아직도 이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하죠. 네네. 내가 조직 내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어떤 신고했을 적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걸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소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는 어떤 그런 피해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을 때 참다가 아니면 자기가 더 이상 어떤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렇게 그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께 그 45년에 생긴 그 피해를 91년에 최초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럴 때 그분들한테 정쟁 성범죄를 왜 지금에서 얘기하느냐 이런 시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어떤 성범죄의 문제는 본인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권력형 성범죄가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는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했던 뭐 최고 이제 결정권자들이 가지는 그런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안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런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2019년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통계 현황이 나왔습니다. 네네. 여기서 성인이 겪는 성폭력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전체 네네. 이제 성범죄 중에 한 40% 가까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직장 내 성폭력의 양상을 좀 살펴보면은 초기엔 아주 가벼운 정도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가 뭔가 피해를 말하기가 애매한 정도의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뭐 눈빛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소라든지 어떤 터치라든지 아까 네. 말했어요. 뭐 격려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본인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미묘한 네. 어떤 성추행의 감각인데 여기서부터 점점점 이제 직접적인 이 조직 사회 안에서의 예의와 아니면 성희롱의 아주 모호한 경계들 이 경계 사이에서 이런 이제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네.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이제 성폭력 직접적인 성폭력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어떤 가벼운 희롱에서부터 성폭력까지 경험한 분들의 어떤 경험들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이 피해를 당했을 적에 어떤 분은 조직 내에서 참는다, 참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 회사를 그만둔다, 아니 이 조직을 떠난다. 또 어떤 분은 결국은 아주 심각한 정도의 이제 충격 상황의 성폭력일 때는 어떤 본인이 죽거나 이런 어떤 세 가지 패턴으로 이 조직 내에 어떤 여성들이 성폭력, 성희롱을 담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앞서 말했던 새로운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이런 고발들이나 신고가 훨씬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기관에서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좀 올바르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떤 조치들이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말할 때 그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신고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첫 번째는 본인의
피해 과정에서의 어려움입니다. 피해 과정을 진술하는 데서 어려움이 가장 이제 크고 네.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보통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은 아마 친밀한 관계죠. 어떤 직장 상사나 그렇죠. 직장 동료 간에 어떤 과거에서 쭉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있던 관계에서 어떤 신고를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노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들 공포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2차 가해 조직 내에서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 했을 적에 기관들은 이런 즉각적인 조처는 이런 상황들이 피해자들이 느끼지 않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 자기 피해 상황을 이 기관에 저 기관에 이 모임에 이렇게 막 서술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한번 그런 어떤 그 자기의 피해를 서술할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그게 쭉 같이 공통적으로 될 수 있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의 2차 가해에 대한 보호들 이런 것들은 조직 문화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말씀하신 두 번째가 가해자 징계에 대한 부담인데 이게 되게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살이 가장 큰 2차 가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가 느끼는 어떤 공포라든지 그런 감정이 가장 큰 2차 가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원의 경우에는 뭐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뭐 두드린 정도다라고 입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성세대의 또 입장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네. 뭐 이런 문화들이 원래는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일단은 뭐 치부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세대 간의 좀 인식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이런 성범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지금 최근에 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범죄에 있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연령을 보면 확실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의 그 격려 차원에 두드렸다는 이 상황에서 이 주장에서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면은 이게 그 실상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두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반복적으로 가볍게 접촉인데 그 CCTV 안에서는 그런 가벼운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성희롱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뭐 딸처럼 생각했다, 이뻐서 그랬다. 뭐 이렇게 일을 잘해서 뭐 안아줬다. 아니 일을 잘하면 성과급을 주셔야지. 그렇죠.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일반적인 변명들이 일관되게 성희롱 그 가해자들한테 나오는 네네. 어떤 대사들인 거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60년대나 70년대는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그때 CCTV도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문명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이 현대에서 이런 주장이 여러분들이 CCTV를 보시면 아무도 그 주장이 뭔가 격려했다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네, 않겠죠. 아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예를 드는데 이제 어떤 50대, 60, 40대, 50대 이상의 이제 남성분들 이제 교육을 할 때 이게 과거에 이 공룡이 변화된 지구 환경에서 이게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하게 되듯이 지금 21세기 2020년 이 시점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변화된 환경에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시면 이 사회를 좀 여러분들만 안전하게 사실 수 없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숙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무장한 20대 여성들과 과거에 그 가부장적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어떤 40대, 50대, 60대 이런 기성세대 남성들 간의 이런 어떤 규범의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직자 성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서울시의 성평등 관련 이제 그 기관들에서 교육도 받고 매뉴얼을 볼 때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과 비교했을 때 되게 아주 큰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도와 매뉴얼은 서울시 기준으로 우리가 따라가자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네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겪으면서 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이게 제도와 매뉴얼이
필수 조건이지 이 충분 조건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와 매뉴얼 잘 갖춘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와 매뉴얼을 운영하는 어떤 조직의 사람들과 네. 조직 문화가 성인지 감수성이 장착되지 않으면은 결국 서울시와 같은 어떤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저희 부산시는 이런 제대로 된 매뉴얼과 제도도 이제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이 더욱 험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가 이번에 이제 오거돈 사건 이후로 내놓은 대안들이 어떤 감사위원회 내부에 그런 성희롱 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조직 안에서 너무 문수이 많은 센터와 상담소와 뭐 이렇게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좀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전반적으로 성주류와의 그 입각해서 독립적인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주류의 정책에 입각한 그 성평등 추진 조직이 이제 독립적인 인사와 아니면 권한을 주어서 이들이 그 밖에서 독립적으로 이런 조직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주류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주류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서도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성주류화라는 개념은 1995년에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개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개념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해서 그 성주류화는 사회 모든 분야들에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어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영향을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성주류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성이 뭔가 남성을 밀어내고 뭐 그 자리에 차지해서 뭔가를 하는 이렇게 이제 단어 자체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네네. 계신데 이것들은 주류화를 하자는 게 여성이 주류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회 모든 정책, 뭐 노동 정책, 환경 정책, 교육 정책 이런 모든 정책에서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요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요구가 다르고 어떤 관심점이 다른데 거기에 입각해서 입안되고 운영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남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이런 공직 조직 안에서 그런 뭐 조직 내에 조그만 뭐 전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환적으로 성주류화에 맞게 조직 전반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전담기구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시나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대처들을 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의견이 네.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거돈 사건, 전 시장 사건 직후에 변성한 부산시장 직무대행을 1회 정도 직후에 한번 여성 사계단체가 모여서 만났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해서는 또 다른 제2, 제3의 오거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제 변성한 부산시장 직무대행께서 아주 잘 받아들이시는 듯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네. 이후에 나온 대책은 결국 감사위원회 내에 어떤 전담 기구 하나 그것뿐이라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직무대행께서 이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지 본인 개인께서 그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 내에 젠더 특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볼 때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아무래도 조직 내 분들은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외부 임명된 여성정책 담당자께서 아주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오만한 듯한 정책 그 결정 과정을 보이시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가 끊임없이 독립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내부에서 뭔가를 만들 때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적인 체계 속에서 성주류와의 흐름 속에서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